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명절하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온 가족이 둥그렇게 모여 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1년 만에 보는 조카들, 손주들 얼굴 보며 한바구음 짓고 옛날 이야기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따뜻한 시간들 말입니다. 저도 어릴 적 명절이면 고향집에 내려가 할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먹고 사촌들과 뛰어놀던 그 시간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은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명절 증후군, 명절 스트레스, 심지어 명절이 두렵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 즐거움보다 걱정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또 그 말을 들으면 어떡하지? 또 비교당하진 않을까? 내가 또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명절이 오히려 피하고 싶은 날이 되어버린 겁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젊은 세대 중 절반 이상이 명절을 스트레스로 느낀다고 합니다. 그 이유 1순위가 바로 가족 간의 불편한 대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걱정하는 마음에서 건네는 한마디가 자식들과 손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원인, 명절에 무심코 던지는 잔소리 7가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부모님, 어르신 여러분, 혹시 나도 모르게 자식과 손주에게 이런 말을 해본 적은 없는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결혼과 연애에 관한 질문입니다. 명절 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다가 어김없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너 이제 나이도 있는데 언제 결혼할 거니? 애인은 있니? 아직도 혼자야? 결혼은 빨리 하는 게 좋아. 나이 들수록 힘들어. 이런 말들 아마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제 조카들한테 몇 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자식 세대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우리 세대에게는 결혼이 당연한 인생의 과정이었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게 정해진 수순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이 제때 결혼하지 않으면 걱정이 됩니다. 저러다가 혼자 늙으면 어떡하나, 좋은 사람 놓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에게 결혼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와 지금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첫째,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집값, 전셋값이 너무 비싸서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때는 월급 모아서 몇 년이면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10년, 20년을 모아도 서울의 작은 아파트 하나 사기 힘듭니다. 둘째,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보다 자기 삶을 더 중시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미 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면서 말이죠. 셋째,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결혼에 대한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주변에서 이혼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결혼했다가 불행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묻는 겁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넌 아직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넌 뭔가 부족하다는 압박으로 들립니다. 특히 여러 친척들 앞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마치 자기가 죄인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되 방식을 바꿔보는 겁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니? 그 대신 요즘 일은 잘 되고 있니? 행복하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애인은 있니? 그 대신 요즘 즐겁게 지내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자식들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부모님의 따뜻한 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 자식이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면 그것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결혼이 행복의 필수 조건은 아니니까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건 자식의 행복 아닙니까? 결혼 여부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이 선택한 삶의 방식을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비교와 성취에 관한 잔소리입니다. 명절 자리에 앉으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너네 사촌 철수는 벌써 삼성전자에 들어갔더라. 너는 아직이니? 옆집 영희는 의대 합격했다는데 너는 어디 붙었어? 친구 아들은 공무원 됐다던데 너는 뭐 하고 있니? 이런 말들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실 자식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다른 아이들처럼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격려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칼로 마음을 베는 것처럼 아픕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됩니다. 대기업 취업 경쟁률이 수백 대 1입니다. 스펙을 쌓느라 어학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인턴도 여러 번 하지만 그래도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우리 세대는 달랐습니다. 대학만 나오면 취직이 됐고 성실하게 일하면 평생 직장이 보장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학을 나와도 대학원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있다 해도 비정규직, 계약직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업 준비생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나는 왜 안 될까?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런데 명절에 가족들을 만났을 때 기대했던 위로와 격려 대신 비교하는 말을 듣게 되면 어떤 기분일까요? 자식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겪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명절에마저 비교당하고 평가당한다면 집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니라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가족이 가장 편하고 안전한 곳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가장 불편하고 두려운 곳이 되는 겁니다. 비교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촌은 대기업 갔다더라. 그 대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해보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자식들에게는 세상 어떤 보약보다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게 성공이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게 실패가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도 큰 성공입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건 자식이 명문 대기업에 다니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말도 그에 맞춰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외모와 몸에 대한 지적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손주를 보고 반갑게 껴안으면서도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어머, 살이 왜 이렇게 쪘어? 다이어트 좀 해야겠다. 너 왜 이렇게 말랐니? 밥 좀 제대로 먹어라. 얼굴에 뭐가 났네. 피부 관리 좀 해. 이런 말들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까운 사이니까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지. 애정 어린 조언인데. 뭐가 문제야? 사실 나쁜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손주가 자식이 건강했으면 예뻤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외모에 대한 지적은 농담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처럼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더욱 예민한 문제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인터넷을 통해 매일 남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TV나 인터넷을 보면 예쁘고 날씬한 사람들 사진이 넘쳐납니다. 그걸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하며 자괴감에 빠집니다. 특히 사춘기 청소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외모가 자아 정체성과 직결되는 시기거든요. 이 시기에 가까운 가족에게 외모 지적을 받으면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지적은 농담의 소재가 아닙니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생긴 외모 콤플렉스는 평생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쪘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아십니까?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매일 거울 보면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가족들한테까지 그 말을 들으면 정말 집에 오기 싫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모 지적 대신 긍정적인 말을 해주세요. 살쪘다는 말 대신 얼굴이 밝아 보여서 좋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피부가 안 좋다 그 대신 요즘 바쁘구나 무리하지 마라. 이런 말은 듣는 순간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외모는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날씬해야 예쁜 것도 아니고 통통하면 못생긴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건강하고 행복한 겁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살 좀 쪄야 복스럽다는 말도 했지 않습니까? 시대에 따라 미의 기준도 바뀝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의 기준으로 자식들을 평가하려고 할까요? 자식과 손주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외모는 그 다음입니다. 이 순서를 잊지 말아주세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손주 키우는 방식에 대한 간섭입니다. 젊은 부부가 어린 아기를 데리고 명절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밥상머리에서 거실에서 이런 말이 쏟아집니다. 요즘 부모들은 너무 애를 오냐오냐 키운다. 그러면 버릇 없어져. 옛날엔 기저귀를 천으로 빨아서 썼는데 내들은 왜 돈 낭비하면서 일회용 기저귀 쓰니? 애가 울면 안아주면 안 돼. 그냥 놔둬야 해. 이유식. 옛날엔 그냥 어른 먹던 거 주면 됐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해? 이런 말들 손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우리가 자식들 키울 때는 이렇게 했고 잘 컸으니까 이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육아 방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경험에 의존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할머니가 하던 방식을 어머니가 따라하고 그걸 또 며느리에게 전해주고 이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소아과 의사, 육아 전문가, 영양학자들이 연구한 과학적인 육아 방법이 있습니다. 젊은 부모들은 책도 읽고 인터넷으로 공부도 하고 전문가 상담도 받으면서 아이를 키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옛날에는 아기가 울면 안아주면 버릇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기가 울 때 바로 안아주는 게 정서 발달에 좋다고 합니다. 아기는 울음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건데 그걸 무시하면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옛날에는 이유식을 빨리 시작했습니다. 생후 3개월부터 죽을 먹이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은 생후 6개월 이후에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기의 소화기관이 그때쯤 돼야 제대로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시대가 변하면서 육아 방식도 변했습니다. 옛날 방식이 무조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방식도 나름의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사실 누구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며느리는 아이를 최선을 다해 키우려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다만 세대 간의 차이를 서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젊은 부모들의 방식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고민해서 선택한 방법입니다. 우리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둘째, 조언을 하시되 강요는 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하면 안 되라고 강요하시면 갈등이 생깁니다. 셋째, 정말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지켜봐 주세요. 육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부모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어떨까요? 옛날엔 이렇게 했다라는 말 대신 요즘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지 말고 너희가 알아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해 보세요. 육아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밤잠도 못 자고 자기 시간도 없이 아기만 돌보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우리도 경험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식들에게 필요한 건 잔소리가 아니라 응원입니다. 너희가 부모로서 잘하고 있다는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정말 도와주고 싶으시다면 조언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세요. 잠깐 아기를 봐주거나 설거지를 해주거나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는 게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돈과 재산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명절 자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월급은 얼마나 되니? 집은 언제 살 거야? 전세야 월세야?
저축은 얼마나 하고 있어? 차는 언제 바꿀 거니? 요즘 차값이 얼마나 하더라? 이런 질문들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세대는 돈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합니다. 가족끼리니까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친척들끼리도 서로 얼마 버는지, 집이 얼마짜리인지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는 다릅니다. 돈 이야기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경제적 격차가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나이대라도 어떤 사람은 연봉 1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최저시급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 이야기는 서로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둘째, 사생활 보호 의식이 강해졌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개인정보, 개인의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여깁니다. 셋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집값, 전셋값, 물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면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돈 문제는 정말 예민한 주제입니다.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젊은 세대는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이고 물가는 날로 치솟는데 저축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집은 샀니? 저축은 하니? 같은 질문은 넌 아직도 제대로 된 어른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로 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적인 금전 질문 대신 간접적으로 관심을 표현하세요. 월급은 얼마니? 집은 샀니? 라고 하지 마시고 요즘 생활은 괜찮니?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식들도 부담 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돈 문제로 자식을 평가하지 마세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적게 번다고 해서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자식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면 질문 대신 도움을 주세요. 힘들면 얘기해,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라고 해주세요. 그게 진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자식들이나 친척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사정이 다릅니다. 누구는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집을 샀을 수도 있고 누구는 운이 좋아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단순 비교하는 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정치와 사회 문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밥을 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큰 싸움으로 번지곤 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세상 물정을 몰라. 정치? 너희가 뭘 알아? 우리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이런 말들 때문에 명절 밥상이 전쟁터가 되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세대별로 살아온 시대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렵게 살았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윗사람 말씀은 무조건 따라야 했고 개인보다는 집단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민주주의 시대에 태어나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개인의 권리를 중시합니다. 불합리한 건 불합리하다고 말하고 잘못된 건 고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이 부딪히면 갈등이 생깁니다. 첫째, 명절에는 정치 이야기를 피하세요. 오늘은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미리 약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만약 정치 이야기가 나왔다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내 생각도 일리가 있구나, 그런 면도 있겠네 하고 인정해 주세요. 셋째, 대화 주제를 바꾸세요. 정치보다는 가족의 추억, 건강, 취미, 여행 계획 같은 가벼운 주제로 돌리세요. 명절은 가족이 화합하는 자리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세대 차이를 비난의 근거로 삼지 마세요. 요즘 젊은 것들은 너희 세대는, 이런 말은 상대방을 일반화하고 평가절하하는 겁니다. 젊은 세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도 기성세대를 꼰대, 구세대라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세대도 그 시대에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과거의 실수를 들추는 것입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옛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너 어릴 때 공부 안 한다고 엄마 속 썩인 거 기억나니? 지금 생각하면 참. 내가 고등학교 때 사고 쳐서 우리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대학 때 연애한다고 공부 안 하던 거 기억나지? 그때 내가 말을 들었으면. 내가 결혼할 때 우리가 반대했잖아. 그런데 지금 보니 우리 말이 맞았지? 이런 말들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가벼운 농담처럼 옛날 추억 이야기로 꺼낸 말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랬지라며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과거의 실수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 당시에도 많이 반성하고 후회했을 겁니다. 그런데 명절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자기가 평생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수를 들추는 건 현재의 관계를 해칠 뿐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지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마다 과거 이야기를 들으면 자식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나를 아직도 그때 그 사람으로만 보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잘해도 과거를 용서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자식들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과거의 실수는 언급하지 마세요.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꺼내지 마세요. 본인도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둘째, 만약 정말 옛날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긍정적인 추억만 이야기하세요. 즐거웠던 일, 웃겼던 일, 감동적이었던 일들 말입니다. 셋째,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세요.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어서 다행이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살아라 같은 말들이 훨씬 좋습니다. 부모가 계속 과거를 들먹이면 자식은 평생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진짜 용서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겁니다. 자식이 과거의 실수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 과거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게 뭡니까? 자식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돈 많이 벌고 큰 집에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건 자식이 행복한 겁니다. 건강하고 웃으며 자기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 그게 우리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도 거기에 맞춰져야 합니다. 자식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면 잔소리를 줄이고 격려를 늘려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평가를 줄이고 인정을 늘려야 합니다.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간섭을 줄이고 지지를 늘려야 합니다. 명절은 자식들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함께 모여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식들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자식들이 명절에 집에 오는 건 의무감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보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잔소리가 두려워서 발걸음이 무거울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잔소리를 줄이고 따뜻한 말을 많이 해준다면 자식들은 더 자주, 더 기쁜 마음으로 집에 올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경험담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